1993년 봄 서울 변두리 판자촌. 13살 도연은 깨진 거울 앞에서 까맣게 일어난 교복깃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빗어도 가라앉지 않는 머리카락과 3번이나 꿰맨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죠. 등굣길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도 민규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상우가 복도에서 등 뒤에 종이를 붙일까? 윤정이 또 도시락을 뒤엎을까? 도연아, 학교 다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만 까딱하고 대답 없이 걸어갔지요. 그저 빨리 이 하루가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천 옆 판자촌을 벗어나 콘크리트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로 접어들자 도연은 자연스레 몸을 움츠렸어요. 이곳에서부터 자신은 다른 사람이 되니까요. 저기 냄새나는 도연이 오네. 등교 시간 학교 앞 문방구에서 민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죠. 하지만 민규는 일부러 어깨를 들이받으며 도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진짜 냄새난다. 어제 목욕했어? 아, 너네 집엔 목욕탕이 없지?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키득거렸어요. 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물을 데워 그를 씻겨준 것도, 낡은 비누를 아껴가며 교복을 빤 것도 아무 소용없었죠. 그들 눈에 도연은 그저 냄새나는 아이였으니까요. 교실에 들어서자 윤정이 친구들과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 공기가 갑자기 탁해졌네. 창문 좀 열어야겠다. 도연은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칠판에서 가장 먼 뒷문 옆에 자리였죠. 책상 위에는 이미 누군가 냄새 도연이라고 낙서해 놓았습니다. 지우개로 문질러 보았지만 잉크가 깊이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았어요. 야, 지우지 마. 내 이름표잖아. 상우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도연은 무시하고 교과서를 꺼냈죠. 공부만이라도 잘하면 달라질까 싶었지만 그 희망조차 번번이 짓밟혔습니다. 체육 시간, 도연은 마지막까지 팀에 선발되지 못했어요. 선생님, 도연이랑은 하기 싫어요. 걔가 공 만지면 전염될 것 같아요. 민규의 말에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체육 선생님도 한숨만 쉬었죠. 결국 도연은 혼자 운동장 한켠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50바퀴를 달리라는 선생님의 말대로요. 달리던 중 민규가 일부러 발을 걸었고 도연은 볼이 쓸려 피가 날 정도로 넘어졌습니다. 이런 애랑 같은 운동장 쓰기도 싫다니까. 민규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동조했어요. 피 흘리는 도연을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조심해라는 말만 던졌을 뿐이었죠. 도연은 스스로 일어나 피를 닦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서울 변두리 판잣집 소년의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어요. 급식 시간, 도연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도연이 오늘 도시락 안 싸왔네?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 주었는데도 도시락 못 싸주셨어? 그 말에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식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꽉 쥐었지만 밥알 몇 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상우가 뒤에서 등을 밀쳤고 결국 도연은 식판을 바닥에 쏟고 말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흩어진 밥을 주워 먹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따라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그 파란 하늘 아래서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 뒤에 누군가가 붙인 냄새난다는 포스트잇만이 바람에 날렸을 뿐이었죠. 방과 후 도연은 누구보다 빨리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민규와 상우, 윤정이 그를 쫓아왔어요. 야, 도연아, 오늘 너네 집 구경 좀 시켜줘. 도연은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3명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천변 판자촌으로 향하는 길, 도연은 여러 번 방향을 바꿔보았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부끄러워? 우리가 너 도와줄 수도 있잖아. 봉사활동 시간도 채워야 하는데. 윤정의 말에 민규와 상우가 키득거렸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지만 결국 그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천과 판자촌이 보이는 언덕에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돌아가.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3사람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었죠. 초기 카메라폰으로 판자촌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와, 진짜 이런 데서 사는 애가 있었네. 전설이다 진짜. 민규의 말에 윤정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도연아, 우리 봉사활동 왔다고 생각할게. 불쌍하다. 상우는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냄새나는 이유가 있었네. 하천 옆집이잖아. 카메라 셔터 소리가 도연의 귓가에 꽂혔어요. 찰칵 찰칵. 그의 가난이,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하나의 조롱거리로 사진에 담기는 소리였죠. 도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셔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작은 화로 앞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문을 쾅 닫았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었니?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구석에 놓인 작은 이불 위에 쓰러졌어요.
천장의 비닐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학교에서 또 무슨 일 있었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감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사람은 가난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년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난 절대 이대로 안 끝나. 이 시 같은 인생, 내가 반드시 뒤집을 거야.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울음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작은 상자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새까만 표지에 어머니가 벼룩시장에서 사주신 첫 다이어리였죠. 첫 페이지를 펼치고 도연은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이건 맹세다. 나를 짓밟은 놈들 하나도 잊지 않겠다. 펜을 놓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하천이 흘러가는 소리, 비닐 지붕 덮인 판자촌의 불빛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치욕이었지만 이제 그 치욕을 발판 삼아 올라설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창문 너머로 민균의 고층 아파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을까? 도연은 그 생각을 하며 이를 꽉 물었어요. 그날 밤 13살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복수가 시작되었죠. 다음 날 아침 교실에는 도연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죠. 도연이 왜 안 왔지? 설마 어제 우리 때문에? 상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걔가 언제 학교 제대로 나왔다고. 어차피 집안이 그 모양인데. 민규는 교실 창문으로 운동장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어요. 드디어 전학 갔나 봐. 냄새 사라져서 좋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도연이 어젯밤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려 서울을 떠났다는 사실을요. 대구행 버스에 오른 도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외삼촌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판자촌의 삶에서 탈출할 기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도연아, 외삼촌네 가서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여기서 돈 모아서 나중에 따라갈게.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외삼촌은 대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도연에게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자 도연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어제 쓴 맹세 아래 또 한 줄을 추가했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대구에 도착한 도연을 맞이한 것은 외삼촌의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공부와 일 둘 다 열심히 해야 한다. 특별 대우는 없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삼촌의 공장 근처 작은 단칸방이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공장에서 주간 아르바이트를, 저녁에는 야간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에 몰두했어요. 첫날부터 시작된 고된 생활. 도연은 공장에서 무거운 부품을 나르며 손에 물집이 잡히고 저녁 수업에서는 졸음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기억, 그를 짓밟았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를 밀어붙였죠. 도연이, 너 왜 이렇게 독하게 공부해? 다른 애들은 벌써 포기했는데. 야간 학교 선생님의 물음에 도연은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선생님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연의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느꼈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도연은 외삼촌의 공장 일을 마친 후 대구 뒷산에 올랐어요. 멀리 보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민규와 상호, 윤정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무너질 듯한 판잣집. 내가 돌아오는 날 너희는 다시는 고개 못 들게 될 거다. 바람에 실려나간 그의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렇게 도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일, 야간 학교에서의 공부, 그리고 매일 밤 다이어리에 써내려가는 그의 다짐과 꿈. 13살 소녀는 이미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2023년 서울 강남의 JD그룹 본사. 43살이 된 장도현 회장은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AI와 바이오 융합 기업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그는 이제 포브스 선정 아시아 영향력 100인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 되었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도연은 창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의 단정한 머리, 그의 외모는 철저히 관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시선이었죠. 김 비서, 특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서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어요. 네, 세 사람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송민규 씨는 현재 식자재 유통 스타트업 푸드링크의 대표이고
이상호 씨는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윤정혜 씨는 이혼 후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죠. 초청장은 발송했습니까? 비서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네, 세 사람 모두에게 발송했습니다. VIP 모임 초청장으로 특별히 회장님의 요청이라는 문구를 넣었고요. 덧붙인 메모도 정확히 작성했습니다. 도연은 책상 위 태블릿을 들어 초청장 내용을 확인했어요. 장도연 회장님의 사적 요청으로 VIP 모임에 초청드립니다. 30년 전 제 집에 다녀오셨던 세 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도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 그가 하나하나 계획해온 복수의 서막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세 분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송민규 씨는 매우 적극적이었고요. 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민규, 상우, 윤정. 그 이름들은 지난 30년간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첫 번째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는 세상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행사장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비서는 태블릿의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대형 스크린과 보안 인력 배치, 모든 것이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낡은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13살 소년의 서툰 글씨체로 적힌 맹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맹세다. 나를 짓밟은 놈들 하나도 잊지 않겠다. 그는 다이어리를 조용히 닫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맹세를 지킬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날 찍었던 사진과 학교 CCTV 영상은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분들이 모르게 모든 것이 세팅될 것입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어요. 30년 전 그 판잣집 아이는 이제 이 도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 친구들. 우리의 재회가.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식지 않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특별 초청된 VIP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투자자들, 유명 언론인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그들 사이로 민규, 상호, 윤정이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민규는 비즈니스 슈트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입장했어요. 그의 식자재 유통 스타트업은 최근 JD그룹의 투자를 받아 주목받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그 회사가 이미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송민규 대표님이시죠? 특별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원의 말에 민규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앉은 자리는 무대 바로 앞 중앙 테이블이었습니다. 얼마 후 상호가 도착했어요. 그는 평소 입는 값싼 양복을 벗어던지고 대여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JD그룹 면접에서 최종 단계까지 왔다는 소식에 그는 들떠 있었죠. 이상호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호는 놀랍게도 민규와 같은 테이블로 안내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규, 너 여기서 뭐해? 나도 초대받았어. 너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윤정이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구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파트타임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에게 이 옷은 큰 지출이었지만 JD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위해 투자한 것이었죠. 윤정혜님, 이쪽으로 오세요. 윤정도 같은 테이블로 안내되자 세 사람은 당황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우리 셋이 같은 테이블에? 민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이 꺼지고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완벽한 정장을 입은 그는 강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왔죠. 안녕하십니까? JD그룹 회장 장도연입니다. 세 사람은 그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지만 기억 속에서 정확히 떠올리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초대한 세 분이 와주셨습니다. 송민규 씨, 이상호 씨, 윤정혜 씨. 30년 만에 재회를 환영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재회라뇨? 저희가 회장님을 전에 뵌 적이 있습니까? 도연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제 집까지 찾아오셨죠. 기억하십니까? 서울 변두리 하천가 그 판자촌을.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규는 의자를 붙잡았고 상호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윤정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저 사람 도연이냐고?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무대 위에서 리모컨을 들었어요. 그가 버튼을 누르자 뒤편 대형 스크린에 하나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변두리 판자촌,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13살 소년의 모습.
소년 뒤로는 웃으며 사진을 찍는 새 아이가 있었죠. 오늘 이 자리는 제 인생의 정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산서 받으실 시간이에요. 도연의 말에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학교 CCTV 영상이었죠. 도연이 복도에서 넘어지고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장면. 윤정이 도연의 도시락을 엎는 장면. 상우가 도연의 등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장면. 모든 것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장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상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도연은 무대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걸음으로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추위에 얼어붙는 호수 같았습니다. 30년 전 여러분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도연이 민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송민규 씨 기억하십니까? 이런 애랑 같은 운동장 쓰기도 싫다라고 하셨죠. 민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상호에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이상호 씨, 냄새난다라는 포스트잇을 제 등에 붙여주신 분이시죠? 상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은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혜 씨, 음식물 쓰레기 주웠냐는 그 말 저희 어머니 앞에서 하셨죠.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테이블에서 물러나 무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께 심판을 내리겠습니다. 도연은 첫 번째로 민규를 지목했습니다. 송민규 씨, 당신의 회사 푸드링크는 우리 그룹의 투자를 받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투자금 전액을 철회합니다. 단 부채는 상환하셔야 합니다. 민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그의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이 투자금은 유일한 생명줄이었죠. 제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가족이, 회사가. 민규의 말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망하게 하지 마세요.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언론에 투자금 환수로 인한 파산 기사가 나갈 겁니다. 다음으로 도연은 상호를 향해 걸어갔어요. 상호는 이미 식은땀으로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호 씨, 당신은 우리 회사에 지원했더군요.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고요. 상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에 그 빛은 곧 사라졌어요. 이력서를 봤어요. 성실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회사의 괴롭힘 전과자는 필요 없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면접 취소를 통보받은 상호의 얼굴은 굴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도연은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은 이미 눈물로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윤정혜 씨, 당신은 우리 JD복지재단에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신청했더군요. 윤정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30년 전 그날 우리 어머니 앞에서 했던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해 주시죠. 윤정의 눈에서 비참함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못하겠군요. 그럼 지원도 없습니다. 도연은 다시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연 회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는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게 죄를 지었고 오늘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이제 심판이 되어 세 사람을 덮쳤어요. 오늘의 일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도연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민규, 상호, 윤정은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심판은 끝났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심판 이후 세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민규는 회사가 파산하고 각종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고시원. 한때 도연을 조롱했던 그가 이제는 판잣집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된 아이러니였죠. 이건 불공평해. 그냥 아이들의 장난이었다고. 민규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술병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핸드폰은 빚 독촉 문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축은 바닥났고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하필 그 애가 장도현이었다니. 세상은 정말 좁았습니다. 민규는 30년 전에 자신을 저주했어요.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왜 그 아이를 그토록 괴롭혔는지. 하지만 그 후에는 너무 늦었죠. 같은 시간 상호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주유소에서 밤 근무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온갖 회사에서 거절당했어요. 누군가 그를 괴롭힘 전과자로 이메일을 돌린 것처럼 어느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또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상호는 주유소 화장실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 창백한 피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자신이 아니었어요. 도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는 허공을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어요. 술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나날들.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쳤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죠. 윤정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의 학비를 겨우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일하는 카페 TV에서는 장도현 회장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JD그룹 장도현 회장,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TV를 보며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난이 죄가 아니라고 그는 이제 당당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것이 가장 아팠어요. 자신이 한때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한 아이를 짓밟았다는 사실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오열했습니다. 지원금이 거절된 후 그녀의 아이는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새 교복도 살 수 없었어요. 이제 그녀는 그 아이러니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세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너져갔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깊었지만 도연의 심판은 가차 없었어요. 시간은 흘렸지만 상처는 기억 속에서 썩지 않았죠. 가난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사람을 짓밟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이었습니다. 민규는 술에 의존하며 점점 더 무너져갔고 상호는 자존심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윤정은 자신의 아이가 혹시 누군가를 괴롭히지는 않는지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과거로 돌아가 그날의 선택을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도현의 심판은 완벽했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죠. 민규의 고시원 벽에는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도현 회장의 사진과 함께 판자촌에서 재벌까지 불가능을 이룬 남자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였어요. 민규는 그 기사를 날마다 보며 자신의 과거를 저주했습니다. 상호의 지갑에는 낡은 학생증이 있었어요. 13살 때의 그 시절 도현과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이었죠. 그는 술에 취해 그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윤정은 아들에게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남을 절대 괴롭히면 안 돼.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세 사람의 후회는 깊어갔지만 도현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해질녘 JD그룹 최상층 회장실. 도현은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판자촌 창문으로 바라보던 그 도시가 이제는 그의 발 아래 있었어요. 도현은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13살 소년이 썼던 맹세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건 맹세다. 나를 짓밟은 놈들 하나도 잊지 않겠다. 그 아래에 도현은 천천히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행했다. 다이어리를 덮고 도현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민규, 상호, 윤정에게 심판을 내리고 한 달이 지났지만 그가 예상했던 승리의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끝인가? 도현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계획했던 복수, 그는 성공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때 비서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JD 재단 설립 기자회견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그가 저소득층 장학재단을 공식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런 도움이 있었다면 자신의 삶은 달라졌을까? 도현은 그런 생각을 하며 회의실로 향했죠.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도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JD그룹은 새 시작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도현은 차분히 대답했죠. 왜 이런 재단을 설립하게 되셨습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돈이 없는 게 죄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죄는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기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판자촌에서 자란 저는 매일 배고픔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렸어요. 이 재단은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첫째,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 남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회견장에는 또다시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도현은 마지막 질문에 대답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도현은 창가에 서서 다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가 설립한 재단에 가장 먼저 등록된 3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민규의 아들, 상호의 딸, 그리고 윤정의 아들. 도현은 그들의 이름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누가 판잣집 아이들이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지? 도현은 저 멀리 하천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곳에는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빛에는 판잣집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다이어리를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다이어리를 닫고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30년의 분노와 복수심이 마침내 내려놓아진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빗소리는 도현에게 어린 시절 판잣집 지붕을 두드리던 그 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정화의 소리로 들렸어요.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흰 글씨로 엔딩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과거는 돌아온다. 그리고 심판은 망각 속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빗소리만이 남은 어두운 화면 속에서 도연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판자촌 소년의 분노와 복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그것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성장하는 여정이었어요.